이번 시간에는 내분비 대사내과 의사 관점에서 sarcopenia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한 내분비 대사 질환과 sarcopenia의 발생, 악화 기전 및 현재 sarcopenia의 치료제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체 구성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머슬 매스의 감소일 것입니다.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동안 BMI는 큰 변화는 없지만 머슬 매스의 감소는 뚜렷하게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슬 매스와 본 매스와 마찬가지로 머슬 스트렝스도 early life, 즉 20세, 30대까지 피크를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고 40에서 60세까지는 유지, 60세 이후부터는 어떻게든 로스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 스트렝스 또한 이 감소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만성질환이 같이 문제가 된다면은 굉장히 sarcopenia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켈레탈 머슬이 왜 중요한가에 있어서는 스켈레탈 머슬은 우리 파슈라든지 무브먼트, 심지어 브리딩과 같은 여러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로코모터 시스템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분대과 의사 관점에 있어서는 스켈레탈 머슬은 토탈 바디 매스의 40%를 차지하는 장기로서 인슐린 반응 장기에 있어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장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머슬은 뭐 기존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로코모터 시스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장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엔도크라인 오가노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스켈레탈 머슬 매스 그리고 스트렝스의 감소가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고 굉장히 제너럴라이즈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sarcopenia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sarcopenia로 인해서 결국 피지컬 디스빌리티, QL이가 되고 또한 이제 심지어 데스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피지컬 프레일리티의 하나의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arcopenia는 여러 만성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sarcopenia가 악화되거나 또는 sarcopenia로 인해서 여러 만성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호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arcopenia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엔도크라인 측면, 피지컬 액티비티, 뉴트리션,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호르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게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sarcopenia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HTH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다거나 이로 인해서 코티졸이 증가되고 그로스 호르몬이 떨어져서 마찬가지로 IGF-1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그렐린이 감소되는 부분에 의해서 식욕과 프로테인 인테이크가 저하되는 부분 그리고 섹스 호르몬이 저하되는 부분 그리고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부분 또한 바이타민 D 레벨은 일반적으로 이제 감소되는 부분, PTH는 증가되는 부분이 인해서 본 매스 또는 이제 스켈레탈 머슬 매스가 감소까지 이어지는 부분으로 생겨서 셀코페니아는 이제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대분비적인 그런 만성 질환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령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호르몬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머슬 매스의 변화에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질환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비스티에 있어서 sarcopenia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비스티에 있어서 sarcopenia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연령층은 결국 노인 환자들의 그런 오비스티를 우리가 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엘들리 오비스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sarcopenia 오비스티다라고 이제 많이 명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BMI가 노인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오비스티 related metabolic complication, 심지어는 이제 사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구분해지지 못하는 그런 인디케이터로서의 역할을 이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sarcopenia 오비스티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그림에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연령에 있어서 BMI 비만도가 같다 하더라도
머슬의 피노타입의 차이가 여실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그런 로코모티브 시스템의 차이, 그 다음에 그런 내분비적인 그런 내분비 대사 관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들리 오비스티, 다른 말로 이제 sarcopenia 오비스티, 결국 이제 sarcopenia와 오비스티의 합성어가 되는데요. 이 임상적인 중요성을 보게 되면 sarcopenia는 피지컬 디서빌리티 그리고 낙상과 관계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모빌리티 모탈리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오비스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가 발생을 하여서 모빌리티 모탈리티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sarcopenia는 이제 피지컬 디서빌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에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오비시티 또한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피지컬 디서빌리티에도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지컬 펑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이제 모빌리티와 스트렝스가 되겠습니다. 머슬 매스, 우리가 머슬 매스의 가장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 인디케이터로서는 ASM의 하이트 제곱을 보정한 값이 되겠는데요. 이런 머슬 매스에 있어서는 보시면 스트렝스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것에 비해서 모빌리티 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팻매스는 모빌리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팻이 많다고 해서 머슬의 스트렝스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연구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빌리티는 팻매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머슬 매스는 스트렝스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비스티가 sarcopenia를 이제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주 젊은 연령층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년층에서는 어느 정도 비만도가 유지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sarcopenia 오비스티 타입으로 이제 변화되는 환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이제 증가되게 되면은 프로테인 신세시스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게 되면 유주얼 게이트 스피드 또한 이제 저하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sarcopenia 오비스티에 있어서도 이제 호모 IR로 대변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HSCRP로 우리 측정한 인플라메이션, 서브클리니컬 인플라메이션이 또한 이런 sarcopenia 오비스티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그러니까 sarcopenia가 이런 비세라 오비스티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인 거냐 아니면 비세라 오비스티가 이제 이런 sarcopenia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냐를 봤을 때 물론 이제 2년간의 짧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주로는 이제 비세라 오비스티를 가진 군에 있어서 이런 2년 동안의 머슬 매스의 그 감소가 뚜렷하게 조금 보여지더라라는 부분들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오비스티는 살코페니아의 중요한 리스크 팩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오비스티는 아디포사이트 사이즈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아디포사이트의 마크로페이지가 인필트레이션 되면서 여러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서 서브클리니컬 인플라메이션이 조장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면서 머슬에 있어서는 머슬 로스로 이어져서 살코페니아가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오비스티가 젊은 연령층에 있어서는 이제 오비스티였지만 결국 이것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살코페니 오비스티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오비스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결국 이제 노인층에 있어서는 비만도도 중요하지만 비만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머슬 로스를 또한 우리가 어떻게든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더리 오비스티의 관리는 젊은 연령층의 그런 비만 관리보다도 사실 더 힘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이런 근력과 근육량, 골밀도의 변화 또한 굉장히 이제 최소화하면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계되는 중요한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 두 개
연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제 웨이로스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콤바인드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지컬 펑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비만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네 가지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어트구는 하루 총 그런 칼로리에 평소 먹는 칼로리에 500kcal 이제 제한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엑서사이즈구는 이제 본 운동을 이제 30분 유산소, 30분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주 3회 하는 것을 이제 실시를 하는 것을 엑서사이즈군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엑서사이즈는 이제 두 가지를 콤바인한 군이 되겠고요. 컨트롤군은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모든 군은 이제 매일 칼슘 1,500mg과 비타민 D 1,000IU를 섭취할 것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컨트롤군, 다이어트군, 이제 엑서사이즈군 이렇게 해서 한 보통 이제 27명 전후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연령층은 대략 70세 전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웨이트는 한 100kg 전후가 되겠고요. BMI는 이제 37.3 전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컨트롤군을 보시게 되면 6개월, 1년 동안에 체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체중 변화만 없다 해서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보시면 이제 림매스는 1년 사이에 대략 한 1kg 정도 이런 머슬 매스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팻 매스는 마찬가지로 1.2kg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체중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체성분은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이제 다이어트군을 보시게 되면 한 9% 정도의 시중 감량이 있었고요. 림베스가 한 5%로 조금 많은 근소실이 있었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는 한 3kg 이상의 그런 근소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팻매스는 한 7kg 정도 팻매스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엑서사이즈군은 이제 체중 감량은 없었고요. 거의 없었고 림바디 매스는 대신 이제 1.3kg 증가, 팻매스는 이제 1.8kg 정도 감소, 즉 체중분의 일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바인드 엑서사이즈군은 체중 감량은 이제 다이어트군과 비슷한 정도의 8.6kg, 즉 9%의 체중 감소가 있었고 림바디 매스는 조금 미니마이즈 시켜서 다이어트군은 5%였지만 다이어트 엑서사이즈군은 한 3% 정도 림바디 매스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피지컬 펑션을 봤는데요. 이런 피지컬 펑션 테스트 스코어라고 해서 각각의 그런 뭐 15m 걷기, 그리고 뭐 360도 돌기, 이런 각 항목에 대해서 0점에서 4점 정도 주어서 총 점수는 36점을 둔 그런 9개 항목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컨트롤군은 6개월, 12개월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이어트 엑서사이즈군이 가장 뚜렷한 그런 피지컬 펑션 테스트의 스코어의 퍼센테이지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카디오 레스피레토리 펑션을 보는 VO2 피크 값 또한 다이어트 엑서사이즈군이 다른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단독군에 비해서 또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그런 변화가 더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사이머슬이라든지 그다음에 BMD의 또한 이제 감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벤션군에 있어서 굉장히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다이어트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근육의 손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SI군은 대신 이제 실험 감소는 없었지만 그런 머슬매스 어느 정도 조금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와 엑서사이즈를 할 때 이것을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컴바인해서 하는 것이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그런 머슬에 대한 감소라든지 BMD에 대한 감소를 굉장히 우리가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는 그런 인터벤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앞선 연구에서는 이제 다이어트와 엑서사이즈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엘들드 오비시티의 관리에 있어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운동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운동이 좋은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공이 연구 방법은 동일하게 대조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이제 식이 제한과 권장 용량의 그런 단백질 보충을 섭취를 하여서 26주간 중재를 하였고요. 에로빅 엑서사이즈, 리지스턴스 엑서사이즈, 컴바인 엑서사이즈를 이제 통해서 이런 피지컬 펑션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주로 했기 때문에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리스턴스 엑서사이즈, 컴바인 엑서사이즈 공이 다 바디 웨이트는 8에서 9% 정도 비슷하게 지금 감소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림베스에 대한 감소는 아무래도 리스턴트 엑서사이즈가 가장 적었고 콤비네이션이 이제 그 중간 값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모든 군에서 fem메스의 감소는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프라이머리로 봤던 그런 피지컬 펑션 테스트의 스코어는 결국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나 리스 엑서사이즈에 비해서 콤비네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디오 레스피라토리 피트니스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펑션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한 스코링 시스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콤비네이션이 더 나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림베스라든지 BMD 스트렝스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리스 엑서사이즈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만 한 그룹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그런 감소를 조금 더 미니마이즈 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콤비네이션 세라피 운동에 있어서도 이런 복합 운동이 엘들리 오비스트에는 권장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들리 오비스에 있어서는 이제 식이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운동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런 복합 운동을 해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아주 우리가 펑션 자체는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 관리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뇨병에 있어서 sarcopeni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코페니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타입 2 다이비티스와 굉장히 많은 패서피지올로직 메커니즘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이코페니아는 이형 당뇨병에 있어서 머슬의 합병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겠는데요. 이런 당활색소의 차이에 의해서도 이런 머슬의 퀄러티, 머슬의 펑션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난 다이비스트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A1C를 그룹핑해서 보았을 때 당활색소가 8.5% 이상으로 굉장히 조절되지 않는 군에서 확실히 머슬 퀄러티와 머슬의 펑션 자체가 이제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그다음에 CRP를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토탈 스켈레탈 머슬 매스의 그런 감소의 리스크가 굉장히 이런 인트루킨 6라든지 CRP가 증가된 그런 그룹에서 확실히 그 리스크가 통계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CRP하고 핸드그립 스트렝스하고는 이런 네가티브 콜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모가 당뇨병이 있는 그룹, 그리고 부모가 당뇨병이 없는 20, 30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미토콘드리아 덴시티를 측정을 해봐도 확실히 이제 인슐린 저항성 오프스프링에서 보게 되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확실히 미토콘드리아 덴시티가 38%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스킨에서 이제 오토플로렌스 방식으로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AC 프로덕트가 확실히 이제 높은 그룹에서 그런 로우 스켈레털 머스 매스의 프레벌런스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난다이비티스 환자와 당뇨병 환자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그런 바디 팹 퍼센테이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런 스켈레탈 머슬 매스의 인덱스인 ASM의 하이트 제곱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켈레탈 머슬 매스를 그다음에 웨이트로 보정한 SML이라든지 보면은 확실히 난 다이비스에 비해서 다이비스 환자들이 이런 머슬 매스 인디케이터가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런 헬스 ABG 스터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확실히 이제 그 레그 스트렝스, 머슬 매스, 머슬 퀄리티를 비교했을 때 난 다이비스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남녀 모두 이런 스트렝스와 머슬 매스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당뇨병의 듀레이션과 이제 당활색소와 머슬 퀄리티에 비교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확실히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긴 그룹일수록 그리고 당활색소가 높은 그룹일수록 머슬 퀄리티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헬스 에비 스터디의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봐도 확실히 당뇨병이 있는 그룹이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 비해서 어펜디쿠랄 림바디 매스가 이제 감소가 조금 더 악화되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 끝까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결국 진단받지 못한 당뇨병 환자에서 확실히 어펜디쿠랄 스켈레탈 머슬 매스의 감소가 더 뚜렷하게 이렇게 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관리의 그런 중요성이 이 헬스 에비스 스터디를 통해서 머슬 매스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런 빨리 당뇨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당뇨병에는 레티노패시, 네프로패시, 인주로패시와 같은 그런 이제 합병증이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당뇨병의 다이아베틱 마요패시라고 할 정도로 이제 sarcopenia는 당뇨병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당뇨병의 다양한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또한 이런 sarcopenia와 이런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여러 논문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형당뇨병과 살코페니아는 이제 기전적으로 보나 아니면 자연사적인 측면에서 보나 굉장히 공유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향이 있듯이 라이프 스타일 인터벤션에 있어서도 이제 몇 가지 차이점만 조금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당뇨병에 있어서 살코페니아에 대한 어프로브된 약제가 없기 때문에 이형당뇨병의 그런 약제 선택 시에 아무래도 이제 머슬매스 관점을 조금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씩 좀 따져서 말씀드리면 메프민 같은 경우는 머슬매스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머슬 메타볼리즘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살코페니아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만은 머슬 아트로피를 약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머슬매스에 있어서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슬픈 유리아 같은 경우는 머슬매스는 이제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초창기 글리벤크라마이드를 이용한 래트와 휴먼 연구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이제 그런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슬픈 유리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조금 없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는 바디 웨이트를 증가시키고 머슬 매스도 좀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건 아무래도 프로테인 아나볼리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효과는 주로 젊은 연령층에 나타나고 올드에이지에서 조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보다는 레거 머슬 쪽에서 올드에이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엑서사이즈, 피지컬 액티비티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DP4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이런 베니피셜 임팩트가 일부 연구에서 좀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에서 지금도 조금 많이 쓰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SGLT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에 바디 웨이트를 좀 많이 리덕션 하기 때문에 올드에이지에서 사용하는 게 좀 우려됐습니다만은 주로는 이제 팻매스가 도미넌트하게 빠지고 스켈레탈 머슬 매스에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들을 좀 보여주었기에 아주 플래티가 심하지 않는 올드에이지라 하더라도 올드에이지에서는 조금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GLP 리셉터 아날로그도 마찬가지로 DP4 이비트와 마찬가지로 조금 머슬 매스에서는 베니피시한 그런 효과들이 조금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TGD 같은 경우는 바디웨이트 증가시키고 머슬 매스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올드 에이지에 그 다음에 여성 환자에 있어서는 조금 골다공증을 고려해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머슬에 있어서 또는 본에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역할, 부정적인 역할을 조금 균형감 있게 생각하셔서 약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당뇨병과 살코페니아는 기전적으로 보나 아니면 자연적인 발생 과정에서 보나 굉장히 닮은 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형당뇨병 치료 시에 반드시 머슬에 대한 매스, 머슬에 대한 퀄리티 또한 우리가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테오포로시스와 sar코페니아의 관련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탈 머슬과 본은 미케니컬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바이오케미컬하게도 여러 호르몬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미케니컬 인터랙션과 바이오케미컬 커뮤니케이션이 합쳐져서 결국 시너지한 그런 이펙트를 발휘할 때도 있는데요. 봄과 머슬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듯이 이 머슬의 매스, 머슬의 퀄리티로 대변되는 감소로 대변되는 sarcopenia와 본 매스, 본 퀄리티의 감소로 대변되는 이런 오스테오포로시스는 굉장히 밀접하게 기전적으로 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전은 같이 공유하면서 동전의 양면은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 기전적으로 봤을 때 서로 굉장히 미러 이미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스테오포로시스와 그런 sarcopenia의 우리나라의 유병률을 봐도 굉장히 닮은 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arcopenia의 인덱스는 이제 어펜디큐 스켈레톤 머슬 매스의 하이트 제곱을 나눈 것을 sarcopenia 인덱스로 했고요. 뭐 컷오프 밸류는 이제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컷오프 밸류를 설정을 했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의 인덱스는 피문액 BMD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 남녀 모두의 sarcopenia 오스테오포로시스의 유병률을 살펴보게 되면 보시면 남자에서의 sarcopenia 유병률과 여성에서의 오스테오포로시스 유병률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에서의 그런 sarcopenia 유병률과 남성에서의 오스테오포로시스의 유병률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자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 sarcopenia는 마찬가지로 미러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arcopenia, 오스테오포로시스 모두 기전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난파마콜로지가 매니지먼트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sarcopenia, 오스테오포로시스 모두 본 매스, 머슬 매스의 매스를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저항성 운동 같은 경우는 sarcopenia 같은 경우는 머슬의 매스와 스트렝스를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 오스테오포로시스도 마찬가지로 본의 퀄리티와 매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이런 노인 연령층에 있어서 저항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키거나 아니면 모티베이션을 유발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허들이 되겠습니다. 뉴트리션 측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바이타민 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살코피니아,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모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프로테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코피니아, 오스테오포로시스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연령층에 아무래도 이제 프로테인 인테이크가 좀 부족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호르몬 세라피는 sarcopenia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물론 이제 도움이 됩니다만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약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sarcopenia 오스테오포로시스의 메디케이션은 아무래도 오스테오포로시스는 sarcopenia보다 훨씬 연구는 일찍 진행이 되었고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비해서 살코페니아는 역사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짧기 때문에 오스테오포로시스의 그런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오스테오포로시스의 그런 여러 약제들이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듯이 살코페니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sarcopenia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sarcopenia 오비시티, sarcopenia 다이비티스와 마찬가지로 sarcopenia 오스테오포로시스도 마찬가지로 에이지와 관련되어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과 공유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arcopenia 오스테오포로시스는 남녀에서 굉장히 북구적 자료에서 봤을 때 미러 이미지로 굉장히 닮은 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비해서 아직 역사도 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단적인 그런 툴이라든지 그런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뭐 프로인플라마토리 마크 같은 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디너베이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바스큘러 퍼퓨전이 떨어진다든지 어네로빅 호르몬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살코페니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엔도크라인을 디지와 같은 또 난 엔도크라인 디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전들이 이제 가속화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난 엔도크라인 디지즈 또는 여러 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이런 엔도크라인 디지즈나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sarcopenia에 대한 유병률들은 발생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자면은 우리가 만성 질환, 특히 내분비 질환, 오비시티, 타입 다이비스,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볼 때 각 질환을 개별화해서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노인 환자에 있어서는 sarcopenia, 프레로티 신드롬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염두에 이제 시작으로는 이런 바디 컴포지션을 조금 노인 환자에 있어서 실혈하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스트렝스를 또 실혈하게 측정을 해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sarcopenia를 조금 우리가 관심을 보고 진료하는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태년 교수님께서 내분비 영역에서 특히 이제 비만 환자, 당뇨병 환자, 골다공증 환자에 있어서의 근감소증의 관련성과 그러한 패소피지올로직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